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데이터 분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오늘은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한 기업, 바로 베네피선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베네피선트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 회사가 어떻게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싸워왔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의 냉정한 숫자들을 통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찾아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2월 17일 기준으로 주당 3.90달러에 마감한 베네피선트. 과연 이 기업은 벼랑 끝에서 다시 날아오를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함정이 될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베네피선트.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아주 특별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같은 곳에 수십 수백억을 투자해서 돈이 묶여 있는데 당장은 현금이 필요한 부유한 개인 투자자나 중소기관들 말이죠. 바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베네피선트의 사업을 이야기할 때 이 TEFFI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캔자스주로부터 받은 일종의 특별사업 허가권인데 이것 덕분에 다른 회사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법으로 보호받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엑살트 플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고객의 비유동 자산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담보로 받아서 신탁에 넣어두고 그 신탁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고객은 당장 필요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고요. 베네피선트는 그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를 챙기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사업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출 사업을 하는 벤 리퀴디티가 회사의 엔진이자 핵심 수익원인데 지금 이 엔진이 좀 삐걱거리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는 벤 커스터디라는 자산관리 서비스와 GP 솔루션이라는 직접 투자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서 좀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진 베네피선트가 최근에 정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건 뭐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던 아주 극심한 생존의 싸움을 이제 막 끝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 상황에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죠. 2025년 12월에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8대1 주식 병합을 단행했고요. 바로 다음 달에 겨우 나스닥 상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회사를 짓누르던 거대한 소송까지 해결하고 2,750만 달러에 달하는 빚까지 갚았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빚을 어떻게 갚았냐는 겁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번 돈으로 갚은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자산을 5,020만 달러어치나 팔아서 갚은 거죠. 이건 성장을 통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살을 깎아낸 전형적인 축소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2024년 말에 발표했던 야심찬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바로 머켄타일 은행 인수였는데요. 이걸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2025년 6월에 조용히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밖으로 뻗어나가려던 계획을 접고 다시 안으로 돌아와서 핵심 사업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숫자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보면요. 베네피선트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이 숫자는 이 회사의 핵심 수입원인 대출이자 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2%나 급감해서 2,550만 달러에 그쳤어요. 이건 아주 명백한 증거죠. 회사의 주력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숫자는 정말이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67.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빌려준 전체 대출금 중에서 이만큼은 이거 떼겠구나 하고 미리 손실로 잡아놓은 비율이에요. 이걸 회계용어로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빌려준 돈의 3분의 2 이상은 못 받을 거라고 회사 스스로가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790만 달러. 금융회사의 금고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죠. 현금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장부상으로는 5억 7,800만 달러를 빌려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4억 달러, 정확히는 3억 9,100만 달러를 떼일 돈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가치 있다고 보는 순 대출 채권은 1억 8,700만 달러밖에 안 남은 겁니다. 담보로 잡은 자산 가치가 그만큼 폭락했다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암울한 재무 상황 속에서 과연 베네피선트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 요인과 반대로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부터 볼까요? 회사는 이제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유망한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생명줄인 TFI 인가를 시키기 위해 캔자스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수수료를 벌어다 줄 수 있는 기술 플랫폼 사업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리스크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규제 리스크예요. 만약 캔자스주 의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이 회사의 TFI 인가를 취소해버린다면 그럼 베네피선트의 사업 모델은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인, 회사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는 이익도 못 내고 자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PER이나 PBR 같은 전통적인 투자 지표는 여기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현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보시다시피 밸류에이션, 재무 안정성, 수익 성장성 전부 빨간불입니다. 최악이죠. 하지만 딱 하나, 모멘텀 항목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나 거액의 소송 패소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일단 한숨 돌린 상태라는 거죠. 결국 베네피선트의 미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회사가 체질 개선에 성공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고요. 비관적으로 보면 결국 현금이 바닥나거나 규제의 철퇴를 맞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베네피선트라는 회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차라리 옵션에 가깝습니다. 이 회사가 기적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라는 단 하나의 가능성에 모든 것에 거는 그런 성격의 자산이라는 거죠.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고위험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업 모델의 속살부터 재무제표의 숫자까지 데이터가 말해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모두 여러분 앞에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위험천만한 옵션에 과연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 최종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